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개별 회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정점에 왔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미숙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지수 측면에서 보면 뭐 거의 뭐 지금 역사적인 고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마다 다 갈리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경기 침체가 지금 뒤로 밀리고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도 버텨주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 과거의 거품이 꺼졌을 때,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와 차이점은 지금 현재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AI라는 것이 실체 없이 계속 그 기대감 가지고만 주식을 올렸다면 결국 이건 거품이 돼서 상당히 심한 급락을 겪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 엔비디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이 AI라는 것 때문에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게 언제 꺾일까? 이걸 기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하다가 실적 발표를 하면 생각보다 이게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네. 네. 이렇게 되면서 계속 넣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확 꺾인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국 경기 둔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언젠가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테크니컬한 조정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계속 마진을 높여왔던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순간 좀 이 S&P라든지 뭐 다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그런 주가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주식은 어쨌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네. 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주식밖에 모른다 혹은 주식 투자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이 네. 책의 표지상에서의 문구처럼 네. 주식이 아닌 다른 또 투자 전략도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 부자 아빠는 주식 투자만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좀 매력적인 문구를 좀 넣으신 것을 보면 네. 뭔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이렇게 책을 집필하게 된 뭐 계기가 어떠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뭐 3권의 책을 냈고 네. 사실 그 3권의 책이 과거 제가 해외 채권을 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좀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약간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장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좀 초점을 좀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좀 재테크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네. 물론 제가 첫 책에 ETF를 주로 설명했던 채권 투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적용하신 분들도 꽤 돼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채권형 ETF,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돼 있는 그런 ETF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에서 좀 뿌듯함을 느껴서 거기서 좀 더 발전해보자. 그러면 아예 내가 채권에 대해서만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채권 이외에 다른 포트폴리오도 좋은 게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여기도 적었지만 뭐 기후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은 인액티브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상당히 그 기후 문제가 좀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에 뭐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는 것 중에 뭐 온투어법, 그러니까 온라인 투자 연계법을 이제 신설이 돼서 우리도 P2P 대출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게 결국 1년에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8% 9%에서 10% 초반까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작년에 나왔다가 이제 이번에 국회가 개원되면서 폐기는 됐지만, 네. 저희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서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신종증권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들에 한해서는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 아니면 이런 게 좀 있다 하는 거를 좀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집어넣고 실제로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가 이제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좀 나거나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투자가 부실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내하는 책을 하나 써볼까? 네.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과거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과의 상관관계도 좀 많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기에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쓰게 됐어요. 아, 네. 좋습니다. 뭐 책에서 강조하듯이 주식 투자만 가르치지 않는다. 주식 투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외에 뭐 국채, 회사채, ETF, 뭐 비트코인, 네. 탄소 배출권, 뭐 투자할 만한 대상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네. 그럼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사이클, 네. 사이클을 어떻게 그리고 있고, 네. 지금 그 세계 경제 사이클 상에 어느 지점에 현재 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봐 주신다면요. 네. 뭐,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사이클은 미국은 그래도 확장 후기에서 침체 초기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포함입니다만,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침체 초기로 좀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단계에서는 사실 채권 투자하기는 좀 유리한 환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이클에서는 보통 금리는 정점을 찍고, 물론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회사채의 스프레드는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아직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확장 후기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그렇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채의 가격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결국 높은 이자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플러스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듀레이션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두 개로 좀 합쳐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한창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썼던 전략인데, 결국 크레딧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가장 안전 자산과 가장 위험한 자산을 섞어서 결국 이 두 개 하나 어떻게 보면 위험 중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 뉴트럴 전략인데,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면 남는 거는 좀 높은 이자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과거와 다른 점은 뭐 두 가지 정도 저는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선 상황이 상당히 호각세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결국 민주당은 그 민주당 당의 당령과 같이 재정 정책을 상당히 선호하는 정당이고, 그러니까 결국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푸니까 긴축 통화 정책의 효과가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럼 결국 침체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측면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이제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 고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많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원격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당시에 정부에서 지급해준 그 초과저축,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한 초과저축으로 인해서 많은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많은 돈들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니즈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정말 그러니까 고용을 당해갖고 결국 취업을 해서 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그럴 니즈가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둔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제가 좀 잘 보는 고용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졸스, 그러니까 잡 오프닝인데 이 2019년 말을 보면 코로나 직전에 한 750만 명 정도 구인 공고가 났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2022년 초에 1,200만 명을 찍고 예. 지금 현재 850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전의 수준,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750만 명 이하로는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고용 지표가 아직도 강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침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경기 확장 후기에서 뭐 AI 같은 기술까지 결합을 해서 다시 확장 중기로 가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말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경기 후반, 그러니까 경기 확장 후반에서 침체 초기로 넘어가는 게 맞다. 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른 이 환경 때문에 경기 확장의 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더 염두에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었던 그 배경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이 시리즈가 토론 시리즈니까 저도 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문보다는. 지금 24년 상반기 동안 미국 경제가 좋았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자체적인 유동성입니다. 돈을 많이 뿌린 겁니다. 뭐 대선을 앞에 두고 한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중국, 홍콩으로부터 빠져나온 돈이 미국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5월, 6월까지도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펀드나 주식 펀드나 그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해요. 근데 유독 중국으로도 빠져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빠져나온 돈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어딘간 가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경기 펀더멘탈이 괜찮고 또 강달러 기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되면서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니까 달러 선호 현상도 집중되다 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유입됐었던 거예요. 그게 미국 주식 시장을 버티게 만들고 미국 주가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국 경제의 선순환이 야기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제 미국 내 상황을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구환신이라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드라이브는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내구재를 바꿔라 이거죠.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내구재를 지금 바꾸면 보조금 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중국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이구환신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때마다 이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 소비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중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24년 또 25년 뭐 이 정도까지라도 좀 경기를 버티게 만드는 중국 내부적인 정책 기조가 다시 중국 경제를 조금 예를 들어서 PMI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생산 공정이 돌게 하고 고용을 창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그런 회복 기조로 이끌기 위한 정책 제도적인 것들이 맞물리다 보면 이제 한없이 중국으로만, 미국으로만 돈이 갈 수 없고 한없이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기만 할 수 없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영향을 보이면서 다시 중국으로 돈이 이동하거나 하는 것들이 또 지금은 미국 경제가 버텼지만 사후적으로 이제 소프트 랜딩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경제 사이클 혹은 세계 경제 사이클을 봤을 때 뭐 경기가 좀 둔화되는 그런 면면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좀 뒤로 미뤄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아무리 우리가 주식 이외의 다른 시장을 논한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도 한번 보긴 봐야 되거든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요? 주식 시장은 뭐 저는 사실은 약간 뭐랄까요? 좀 상대 강도를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결국은 떨어진다. 결국 떨어지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뭐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했죠. 항상 회사는 발전하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간다. 뭐 그렇지만 요 사이에서의 조정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한 번쯤은 이제 뭐 막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달렸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쯤은 조정을 받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거 무너지겠는데 생각을 하면 경기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제가 그거를 봤었던 부분이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통화정책이 뭐 살짝 긴축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준금리 4번 올렸죠. 2018년에 369, 12에 올렸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직후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둔화를 더 통화를 갖다가 옥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금리가 뭐 3.5%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 10년 금리가 3.5% 간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을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문제가 되겠네 하는 심리가 먼저 선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월에서 12월까지 S&P 기준으로 한 20% 가까이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가 지금 확 깨지고 뭐 애플은 잘 팔린다는데 왜 그게 깨지지? 뭐 이런 막연한 게 있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긴축이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말고는 설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져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그거 딱 보다 하다가 파월 의장이 긴축 끝이다.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피벗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 정말 자본시장은 상당히 좋았던,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고 이랬던 장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할 건가, 아니면 우리는 펀더멘탈을 믿어 이렇게 갈 건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약간의 조정이냐 심한 조정이냐 이 두 개로 갈라질 것 같고요. 결국 경기 사이클에 의한 급락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뷰를 참조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그때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었는데 네네. 금리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5년 12월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맞습니다. 16년 12월에 또 한 번 하고, 17년에 3번 하고, 네. 18년에 4번 하고, 그래서 총 9번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때 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또 이탈했죠. 그러면서 네네. 주가가 조정됐었던 그 네. 경험도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네. 의견도 좀 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포트폴리오요. 네. 포트폴리오는 결국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라는 건데, 네. 주식시장에서는 좀 뭐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니까 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 네. 다른 비중을 좀, 다른 어떤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네.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역시 채권인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주식에 오랫동안 대체제 역할을 했었고요. 결국 듀레이션은 늘려라. 일단은 거의 확장 후기에서 침체 초기로 넘어가지만 약간 밀린 상황이니 결국 당분간은 박스권에 있겠지만 결국은 듀레이션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쪽에서는 주식의 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채 수익률에서 국채를 빼면 나머지가 이제 회사채 고유의 위험이잖아요. 네. 그 회사채 고유의 위험이 거의 10년 내 최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봤을 때는 투자하기 어렵죠. 그리고 뒤로 밀렸으니까 이게 사실 조정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결국은 회사채의 듀레이션은 짧게 해라. 그래도 금리는 높다. 왜냐하면 커브가 뒤집어져 있고 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얹으면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좀 확대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크레딧 바벨 전략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결국 혹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짧은 거에 이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네. 결국 금리가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반대로 물가가 어느 정도 둔화세를 보였다고 확신을 했을 때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할 준비가 이미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 결국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도 같이 좁혀지는 효과,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듀레이션을 확장하는 안전자산의 듀레이션 확장 전략이 같이 맞물려졌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꽃놀이패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리스크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리스크 해지 전략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이 책에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 일부라도 좀 네. 구독자분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요 책보다는 과거 제가 첫 책에 썼던 그 채권 투자 이야기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금리가 가끔 널뛰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거 자칫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야?
이렇게 우려하는 그 시장의 우려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가장 큰 이유는 물가죠. 네. 결국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뭐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보면 팁스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투자하는 거를 좀 권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대공황이나 금융위기의 공통적인 특성은 디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 물가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아예 그냥 하락 정도가 아니고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플레이션 역계 채권은 정말 디제스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 원래 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분기 대비해서는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니 결국 물가 연동 채권에서 어느 정도의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해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리를 수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은 물가를 뺀 나머지 금리를 가지고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결국 실생활 금리인 거고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내가 체감하는 이제 자본 비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자본 소득 성장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임금이 20% 올라서 아주 기뻐해요. 네. 근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19%예요. 네. 그러면 내가 실질적인 내 소득은 겨우 1%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인플레이션 채권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해는 한 2회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면 결국은 명목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목금리가 내려가면 실질금리도 같이 내려가죠. 네. 물가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는. 결국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도 명목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 채권보다는 덜 하겠지만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고요. 반면에 물가가 아주 상승하는 상황. 그래도 지금 연준에서는 연준 의사록을 보면 현재 긴축 사이클은 끝났다. 우리가 적정 시점이 되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지금 3번 연속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명목금리가 그대로 고정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 실질금리가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가격 역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제가 사실 2021년에 팁스로 상당히 많이 재미를 봤었어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는 그대로 제로금리로 하는데 물가 상승률은 5% 6% 이렇게 되니 결국 팁스가 상당히 많이 좀 이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아니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리스크 해지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팁스로 재미 보셨다고 하셨던 그 네. 시점이 정확히 몇 년이셨죠? 2020년 하반기부터요. 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까지였습니다. 21년 하반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여담이지만 TMI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겪었던,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겪었던 그 대표적인 비둘기파가 네. 2021년 6월 달에 FOMC 이후부터 아주 강한 매파로 변했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퍼듀 대학 총장으로 여기 학장으로 있는 이제 제임스 블러드. 네. 그분이 2021년 6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연내에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2022년부터도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고 네. 어떻게 보면 여론의 주도자가 돼서 네. 기준금리를 그분 말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그런 여론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 물가가 4% 5% 이렇게 오르는데 제로금리네? 그럼 이러니까 이제 이 팁스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요. 이제 그거에 모자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그때 많이 올랐던 것도 인플레이션의 대체 수단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랐을 때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정도는 아니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결합된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실질금리 하락이 동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 그 당시에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레벨 자체는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도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정말
정말 기저 물가가 절대 안 떨어지고 4% 5%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후반입니다만은 이게 3%대로 넘어가고 올라가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기준금리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2020년, 2021년과 같은 명목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결코 뭐 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시나리오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 어떤 해지 방법,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매입을 이제 추천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채권 투자 전략, 뭐 지금이 적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밖에 다른 투자 대안들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경기 판단을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시죠.